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네. 8일째 그 올라가던 그 주식시장이 오늘 꼬꾸라졌죠. 예, 네. 파란색이죠. 그 전쟁의 추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또 뛸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나라 에너지 수입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테고 이제 벌써 6월 중순 돼가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했고 이것 때문에 주식도 갑자기 뭐 3천 고지에 찍는다 이런 말도 막 보이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확 바뀌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가격이나 또 자영업자 부채 문제 포함해서 하반기 우리 경제 심각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어떤지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모두들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지표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성장해도 시원찮은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죠. 또 2분기 이제 6월에 끝나는 2분기도 0.8% 성장할 걸로 전년 대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이제 계엄을 하니까 놀란 소비자들이 그 외식도 안 하고 그 소비를 줄이고 뭐 어떤 지갑을 닫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건설 경기가 그 살아야 내수도 이제 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건설 투자가 되게 부진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경제 내수와 함께 경제의 다른 바퀴인 그 수출도 미국이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수출도 줄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 어쨌든 되게 보면은 악종고투했다는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반기 어떻게 더 이제 뭐 미리 뭐 말씀하셨어요. 2분기 때도 보면 뭐 0.8% 성장 예상했는데 0.5%밖에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반기 어떨게 보세요? 올해 0.8% 성장 가능한 거예요? 0.8%를 하향 조정했죠. 하향 조정했는데 그건 돼요?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예. 당초 예상한 게 지금 2분기가 0.8이었는데 지금 0.5밖에 못했으면 그렇죠.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야 겨우 0.8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지금 추경 2차 추경 이런 거에 지금 달려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이 이제 분명하고 이 예상치를 이렇게 반년도 아니죠. 4개월 만에 뚝 떨어뜨릴 만큼 이제 경제 전망이 안 좋은데 이럴 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래서 우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네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돈을 푸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돈 풀기 위한 방법은 이제 금리 인하.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경제의 실력을 다 동원해서 무리하지 않고 이제 무리라는 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성장률이 2%인데 뭐 올해 0.8%니까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으로서는 돈을 좀 넉넉히 풀어서 성장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어서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25% 내렸어요. 지금 기준금리는 그래서 2.5%.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처음 내리기 시작해서 4번 연속 내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반년새 기준금리가 1%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렇죠. 빠르게 내려온 편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또 한 축이 재정정책이죠. 이건 정부가 하는 건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를 민생 회복이라고 이제 정하고 이제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모양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통화정책보다는 그 재정 투입의 강도나 규모를 이제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 첫날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이제 구성한 게 비상경제점검 TF인데 여기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 전에 이미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게 13조 8천억 원이었죠. 근데 여기 이제 추가해 가지고 20조 플러스 알파에 2차 추경을 지금 하겠다고 논의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지역화폐 같은 거 이런 거 예산 대폭
전 정부에서 깎였었는데 이제 그거 늘리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20조 알파를 이제 추가하면 얼마입니까? 한 38조, 40조 가까운 추가 정부 재정 지출이 있다는 거고 앞으로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추가 추경 편성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지금 뭐 현재는 그런 거고 그럼 이제 당면 과제로서 뭐 지지난주에도 언급했었던 관세 이야기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관세 협상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관세 협상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우리 경제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7월 9일이 협상 시한인데 뭐 물론 협상 시한에 딱 얽매이는 건 아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나가고 그 협상이 되거나 안 되거나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그 하반기 성장도 거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협상이 잘 타결돼 가지고 관세가 좀 낮아지면 자동차, 배터리, 뭐 반도체 같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그 미국 수출에 숨통이 한번 트이겠죠. 조금 트이고 그러면 이제 수출 쪽에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이 조금 완화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모르는 법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수입 가전에 철강 관세처럼 50%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철강 자동차도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맞죠. 동일한 거를 그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가전에도 네. 때리겠다. 하겠다. 철강 파생 상품에. 그러면 이제 냉장고하고 테레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LG전자 엉망이더라고. 그 LG 삼성이 이제 다 굉장히 오늘 타격을 받아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된 그런 가전제품하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아유,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네.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아니, 갑자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보면서 얘기했어요. 오늘.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담당하는 또 장관은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그 만땅이죠 지금. 네, 결국 계속 읽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네. 전 솔직히 놀랐어요. 설마 거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그거 만만치 거 아니에요? 않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쭉 그 며칠 7일인가요? 8일째. 이렇게 8일째 그 올라가던 그 주식시장이 오늘 망가졌죠. 꼬꾸라졌죠. 예. 네. 파란색이죠. 그 앞으로 그 전쟁의 추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또 뛸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나라 에너지 수입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테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좀 떨어졌다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했는데 네. 빵인 거죠. 뭐. 네, 하여튼 결국 어쨌든 관세 협상 부분은 뭐 시나리오가 이거 있지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어쨌든 계속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읽어내고. 우리는 뭐 그 이번에 관세와 관련해서 또 주한미군 철수는 네. 아니고 주한미군 감축이 문제가 또 4,500명 뭐 이런 문제가 다 같이 걸려 있어서 좀 셈법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엮어가지고 그 미국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세 협상이 안 되고 뭐 그럴 때 이제 또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조금 내려와 있는데 다시 치솟고 또 금리 역시 그렇게 되면 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생길 수 있는 변수 중에 가장 불확실하고 민감한 변수가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추이일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상저하고라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 회복될 거다. 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재정도 좀 풀고 금리도 인하하고 그래서 좀 개선될 거다 이랬는데 이제 지금처럼 이란이라는 이제 돌발 사태가 있고 관세도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면 네. 하반기에 좀 하반기에 개선되는 어렵죠.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자칫하면 0.8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8도.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데 하여튼 정부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그건 그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자영업자 부분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제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 보면 이제 저녁에 이제 직접 그 약속 있어서 나가 보면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직접 느끼지 않습니까? 네. 예. 빈 상가도 많고 그다음에 일찍 문 닫는 식당 그다음에 주점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여유가 없고 주머니가 얇아지니까 뭐 약속도 적게 하고 그다음에 2차 가는 일은 거의 없어졌죠. 그죠?
옛날에는 1차 식당, 2차 생맥주, 3차 노래방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선배가 언제적 얘기예요? 언제적 얘기야?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거의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네, 코로나가 분수령이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삶의 패턴이 바뀌었죠. 삶의 패턴 완전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다음에 근데 경제도 안 좋고. MZ 세대가 나타나면서 회식을 기피하는 거든요. 그래서 회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술을 먹거나 회식하지 않아요. 회식을 낮에 해요. 실제로 그 후배분들하고는 전혀 거의 그 이제 저희는 이제 너무 선배니까. 너무 해서 네. 그 저희가 이제 후배님들하고 같이 네.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회식을 주최하는 건 이제 부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아웃 오브인데 근데 제가 부장할 때도 그 회식을 싫어한다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어서 그러면 낮에 먹자고 하거나 저녁도 먹고 술을 먹지 않는 회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었는데 그럼 자영업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제 원래는 이제 네. 낮에 점심에 미끼 상품을 주고 저녁에 우리 식당에 와서 술 마시면서 이제 회식하세요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점심 가격이 저녁 가격보다 비싼 음식점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회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졌다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생을 광화문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광화문이 옛날에는 흥청거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움직여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9시만 돼도 조용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결국 이제 이 자영업자 힘든 것 중에서 언뜻 들어보니까 이제 뭐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배드뱅크 같은 거. 네, 배드뱅크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이야기? 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그다음에 원리금도 못 내고 그럴 때 그 부분이 부실화돼서 그 빌려준 은행과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가 돼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는 시스템 리스크죠. 네. 시스템 리스크로 이게 번질 그럴 가능성을 조금 경계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보도를 찾아봤더니 KB금융이나 신한하나 이렇게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올 1분기에 그 부실 대출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한 40% 늘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6년 만에 최대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자영업자나 이렇게 영업을 해서 이자 내고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았고 지금 이제 한계 상황에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자영업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3년이나 코로나로 거의 영업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영업자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게 그때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영업자들이 락다운 그러니까 문을 닫게 하고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를 이렇게 할 때 자영업자들이 입는 어떤 손실을 공공자금, 국가의 재정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보상을 해줘가지고 결국 국가 부채는 늘었지만 개인의 부채는 그렇게 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정부의 재정으로 하기보다는 저리 융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가지는 부채 규모가 급증했어요. 아무리 절이라고 해도 빚은 빚이잖아요. 언젠가는 갚을 시기가 돌아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다면 어떻게 했느냐. 정부는 그 문제가 좀 불거지면 이제 상당히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계속 만기 연장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올 9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될 수 있는 대출금이 약 한 50조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이제 나름 해결하려고 했는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이라고 한 40조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자영업자의 원리금 감면을 시도했는데 전 정부의 정책들이 되게 그랬듯이 여기도 이제 대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그걸 조정하는 기간까지 1년 이상 걸리고 그렇게 속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버티다가 한계에 이른 만큼 이제 이들이 빚의 부담을 좀 덜고 그다음에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이제 나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최근 몇 년 동안 아니 최근 2년 사이에 은행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은행은 이제 뭘 해도 돈 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책 자금 풀어가지고 정책 자금 풀고 그 은행으로서는 이런 거죠. 이제 은행에서 빌리게 했으니까 네. 이자 장사 세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뭐 나중에 이제 위험할 때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놓는 한편 사실은 이런 정책 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 또 이렇게 배드뱅크 같은 거 할 때 그 뭐랄까 포용적 금융 이런 거 좀 은행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식으로 횡재세 이런 거 걷어가지고 저는 그 뱅크에게 횡재세보다는 포용적 그러니까 은행도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대출 규모가 9월 말 현재 잔액이 뭐 50조에다가 지금 돈을 갚지 못한 게 그중에 10%인 5조 정도가 된다면 뭐 어떻게든 뭐 이익을 뭐 본인들의 뭐 그 성과급으로만 좀 나눠 가질 게 아니라 사회하고 좀 그러니까 이제 엠빵하는 방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별도의 얘기인데 이제 은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은 사실 지금 대부분의 이익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자영업자들은 그렇죠. 그거를 예.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그거를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은행으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주면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면 또 다시 또 전세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더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은행이 수익이 쌓이는데 그런 것들을 하도록 정부가 라이센스를 내주고 면허를 내주고 그래서 돈은 사실 거의 자동으로 벌리는 건데 그럴 때 거기서 버는 돈을 이렇게 그 자영업자랄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안에서 나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름 돌려서 뭐 포용금융 얘기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건데 네. 성과급을 엄청난 성과급을 그러니까 이게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통해서 계속 돈을 기하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벌던데. 그러니까 이것만은 이야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 저는 조금 깊이 파고들 필요성도 있어 은행이 보이는데. 조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좀 같이 분담해서 네.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부동산 마지막입니다. 뭐 이 시기 때 꼭 뭐 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인데 아파트 가격 여전히 또 올랐다라고 저 어제도 들었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돼서 어떻게 현재 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건 꽤 된 것 같아요. 예. 강남 3구에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졌다가 다시 규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한번 훅 뛰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1%포인트 내려왔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예. 대출을 쭉 일으켜서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그 대출을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금리로 네, 저금리로 잘 해주니까 해주는. 지금 그래서 있는 것 지난주 이렇게 이 조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공교롭게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주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19주 연속 상승이라고 그래요. 서울 아파트 값은. 그래서 이제 19주면 뭐 얼마입니까? 한 6달 예, 이렇게 꽤 오랫동안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에 강남의 토지거래가 의혹 해제를 했다가 또 확대 재지정하는 그런 파동을 겪은 다음에 강남 이외의 용산 그다음에 뭐 마용성이죠. 마용성 쪽으로 이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조용했던 노원이나 강북, 금천 이런 외곽 지역도 이제 집값 상승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뭐 그러니까 5달 넘어서 6달째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진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는 걸 이제 2번의 정부를 통해서 학습에서 그런 학습한 효과가 있어서 네.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심리?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닥도 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하도 계속 아니 원래는 하반기쯤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죠. 오히려 네. 아. 경기가 근데 이제, 나쁘니까. 경기는 그러니까 바닥인데 왜 네. 부동산 가격만 오르냐 뭐 이런 그 의구심이 있는 건 맞죠. 다만 근데 부동산 가격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오르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 다음 달 7월 1일부터 DSR이라고 이것만 DSR만 생각하면 저도 왜냐면 좀 알아봤다가 뭐가 안 돼서 대출이 안 된다 이러니까 그렇죠. 예. 네, 스트레스더라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1단계, 2단계 지나서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줄이는 거예요. 대출 규모가 조금 더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는 수요가 막차 수요가 좀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추경 매수가 시작된 거죠. 그래 막바지에 대출을 받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문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세금으로 계속 하다가 제대로 못했던 그런 학습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금으로 안 하면 뭐가 남느냐 공급이죠 이제 공급.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 공급을 늘리면 결국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데 아파트 새로 짓는데 건축 인허가까지 포함해서 3년 이상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 사이에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를 대로 오르고 그러니까 남은 정책 수단이 없다 거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없다는 건 이제 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매물을 거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매물이 들어가면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있고 매물을 걷어들이면 다시 나올 때는 1억씩 올라가서 이제 또 올라가 있겠죠.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해가지고 매수세가 시작됐는데 부동산 가격은 아시겠지만 한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여간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물을 부어도 잘 안 꺼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꽤 간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안 요인이에요. 네. 정책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이렇게 되면 금리를 더 인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 걱정되는 게 지금 하반기 더 우울한 이야기만 계속 쭉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자영업자 이야기도 했었지만 비슷하게 이제 서민들은 일단은 아파트값 오르니까 특히 이제 전월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전세 같은 경우도 하도 그 관련된 비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 이제 월세는 또 지출 비용이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고 이럴 것 같거든요. 뭐 대책 같은 거 그래도 좀 언급되는 게 있을까요?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네. 그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시로 네.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재부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보낸 서류에 따르면 한국에 뭐 15억 이상의 뭐 아파트가 뭐 몇 채 안 된다. 전체 뭐 0. 몇 %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경론 끝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통과를 시켜줬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료가 왜곡됐던 거예요. 그보다 많았다는 거죠. 훨씬 많았죠. 훨씬 많은. 네, 훨씬 많았는데 이제 이 법을 고시로 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갔다가 이게 합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봉현 선배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13억이래요. 네. 강남 이제, 3구는 또 다르죠. 한 24억 뭐, 그 압구정도 지금 뭐 50억 막 이래요. 그렇죠. 네, 평당 뭐 2억 원 정도. 네, 그래서 옛날에 뭐 4천만 원 평당 4천만 원 가지고 막 우리가 막 07년에 08년에 막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말도 코도 안 되는 그 당시의 비판이 정말 말도 코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출 규제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현재 약간 대출을 완화하려고 하는 어떤 기조가 있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배제되고 그다음에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남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대출 규제밖에 없다. 이렇게 게다가 되는 올해는 아파트 신규 공급이 가장 적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보다 적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전 정권에서 그 아파트 그 인허가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 공급이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의 그 하한선을 어디로 정할 건지 그것도 좀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그럼 17억, 18억짜리는 괜찮냐? 괜찮냐?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추경 매수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불안해서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그런 추경 매수세는 대출이 좀 깐깐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조금 잠잠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치솟는 그런 속도 같은 것들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대출 규제는 좀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생애 첫 매매인 분들이 많대요. 네, 그 그러니까 젊은 지금 안 사람들이 하는 사면 거죠. 예. 서울에서 내가 집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네. 공포가 또 이제 확산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집값이 평균이 13억이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그거는 국민평형 기준인가요? 33평형? 평형이죠. 예. 그걸 저축해서 맞벌이 부부가 한다는 거는 1년에 5천만 원씩 저축해도 26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에 5천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맞벌이 대기업 부부가 대기업을 다니는 그 그렇죠. 분들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1억씩 받는다고 1억씩 치고. 받으면 그러지 않고서야 진짜. 그래도 역시 부담이죠. 그렇죠. 교육비도 있고 뭐 애들. 아무튼 아파트 가격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주거 비용이 굉장히 너무 크거든요. 너무 커요. 네. 그게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뭐 뭐 파생적인 지금, 문제들이 그럼요. 많아요. 상가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상가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면 임대료가 또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음식값을 또 올리고 이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산이 전부 이제 부동산에 가 있어서 그 나머지 이제 우리 국민의 부가 다 부동산에 쌓이고 있는 형국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도 그 자산의 축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새겨볼 만한 대목이 있어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이제 양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균형하게 부동산에 거의 다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GDP가 늘어나고 하면 부가 늘어나는데 그게 어디에 쌓일 때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 부가 다 부동산에 가서 쌓이니까 강남 3구 오르고 서울로 확산되고 이러면서 부동산만 계속 가열되는 상황인데 이게 차라리 그 주식으로 가서 주식이 기업의 어떤 그 자금 조달에 원활하게 하고 또 투자를 촉진하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부의 예.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예. 이제 주식 시장이 쭉 올라가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이제 내수에 와서 이제 뭐 오늘은 고기도 사 먹고 내가 가진 주식이 막 올랐으니까 현금화가 빠르잖아요. 와서 뭐 고기도 사 먹고 맞아요. 옷도 사고 그래서 내수가 좀 활성화되는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으로 이 돈이 다 묶이면 그런 그 부자 기금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래서 대출을 이제 일으켜서 하게 부동산 되면. 문제는 부동산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 예를 들어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그 밸류업이랄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국민의 부가 균형 있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동산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경제 2주 만에 왔는데 뭐 딱히 대단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읽어내야 될 것들을 좀 짚어주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 또 들으신 분들이 아유 뭐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같이 이렇게 현재를 읽어내면서 중요한 어떤
지점들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너무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3천을 거의 터치할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또 겁나서 기대치 때문에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사실 올랐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올랐으니까. 네. 살만한 주식들. 오히려 조금 이제 들어가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게 며칠 동안 오른 거는 이제 기대 8일 연속 때문에 올랐으니까 오른 건데 오늘 그런 것도 있대요. 숏 커버링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6개월 동안 한국이 불안해서 다 이제 팔고 나갔는데 네. 이제는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숏 커버링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채워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 앞으로 주식은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생각해서 이제 경기 회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면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는 것 중에 이제 주요한 게 뭐라지? 그 배당 성향을 좀 배당 강화하자는 성향을 거잖아요. 강화하자. 예. 지금은 중국보다도 못하다. 한국이 이렇게 배당 성향이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기 정도예요? 때문에 중국보다 낮아요 배당 성향이. 그래서 배당 성향을 강화하면 네. 이제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에 이제 배당을 1년에 한 번씩 배당 받는 걸로 자기 이제 연금하고 합쳐서 이제 노후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이제 그게 좀 약했는데 상법이 좀 개정되고 그 개정의 내용 중에 뭐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선된 것 중에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이 한 5% 정도 된다 연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은행보다 있대요. 좋은 거죠. 지금도 은행주를 사면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대요. 정기예금을 하는 것보다 은행주를 사놓는 게 더 이자,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이자를 초과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다른 데도 그 배당만으로도 은행 이자를 능가한다면 사람들은 점점 우량주에 투자를 하겠죠. 예, 지금 예금 정기예금에 들어놓으면 한 2.75? 그것밖에 안 주죠. 아니 아무튼 3.0 밑이에요. 한 3% 이상 주는 그 주식이 우량주가 있으면 그거를 사놓고 그냥 계속 배당을 받는 것도 받고 한 가지 그 방법이죠.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서 생기는 그 자본이득은 또 별도고 그런 거죠. 하여튼 지금 보면서 어쨌든 결국은 저희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뽑아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시장을 읽어내고 있는 거고 현재를 읽어낸 거라서 아무쪼록 이재명 정부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도 잘 해서 가급적 하반기에 있었던 위기들을 잘 좀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영 서울신문 대기자님 그리고 또 이봉현 경제평론가 이병훈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